동패중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23페이지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 문화사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지닌 사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시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우선 문명은 대부분 큰 강 유역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문명의 발생의 그런 특징을 좀 봐볼게요. 그 배경으로서는 첫 번째 청동기의 사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지배 계급들이, 다시 말하면 계급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도시국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문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공통점은 전부 다 큰 강 유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유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그리고 중국 문명은 바로 황허강 유역에서 이런 문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는 그 배경으로서 가장 큰 게 큰 강 유역이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관계 농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그 4대 문명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큰 강, 두 개의 강 유역이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이 지역에서는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권 통치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국왕은 신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지역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으로는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좀 싸움이 잦았다라고 하네요. 전쟁이 좀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어떤 유물로서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만든 거죠. 이 사람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전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 잠깐 봐볼게요. 되게 잔인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대요. 그리고 귀족의 눈을 멍들게 하면 그의 눈도 멍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보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보복주의예요. 이게 바로 보복주의. 그런데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분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이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을 보도록 합시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문명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은 폐쇄적인 지형이라서 하나의 통일왕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지역 역시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여기는 아예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 두 가지가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바로 그림 문자를 활용했거든요. 아래 보면은 이게 바로 사자의 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파피루스, 이게 페이퍼의 어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니까 피라미드도 있네요. 그러면 장을 넘겨서 이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도 간략하게 볼게요. 우선 지중해는 저기 유럽 쪽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우선 페니키아인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으로서는 바로 표음 문자를 활용했는데 이게 바로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헤브라이인, 이들이 지금 유태인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만든 그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바로 나중에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의 기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7페이지 인더스 문명도 좀 봅시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대표적인 도시 문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라파, 그다음에 모헨조다로 이런 도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인더스 문명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아리아인이 침략을 해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브라만교가 성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사라진 건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사 담당하는 사람이 제1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나 천한 직업에 빨래하는 사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무한도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드라, 천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을 좀 살펴볼게요. 중국 문명은 저기 황허강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하는 그 시기 때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 지역도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이제 도시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바로 상나라, 다른 말로는 은나라라고 하는데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권 정치라고 하죠. 바로 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상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글로 다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긴 그 글을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부릅니다. 갑골문은 우리 아래쪽 보면은 이게 지금 소 어깨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의 한자의 기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국 문명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상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상에 비해서 훨씬 더 영토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도 부근만 왕이 직접 지배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에게 지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우리가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밑에 있는 제후들, 귀족급이에요. 이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 대신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세계사, 그러니까 서양사에서 보면은 서양 중세에도 봉건제가 있거든요. 근데 서양 중서의 봉건제는 서로 간에 계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나라의 봉건제는 바로 친척들 있죠.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후를 삼아서 봉건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나라는 유목민족의 어떤 침입을 받아가지고 점차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주 시대로 변천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서주 시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주나라의 어떤 권력이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된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되면 배울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